자정 전에 비명이 시작됐어. 고통의 소리가 아니야. 그보다 더 끔찍한 거. 정신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음의 동물 같은 소리. 그 비명은 궁전의 돌복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경비병들이 벽에 등을 기대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소리야. 1847년 골라스탄 궁전의 여성 구역을 통해 메아리 쳤고 그 안에 모든 공주, 모든 후궁, 모든 하녀가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어. 또 한 명이 내면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소녀의 이름은 자라. 카자르 왕국의 자라 공주, 16살, 아샤의 딸. 수세기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조의 손녀야. 새벽이 되기 전에 그녀는 새 지방을 대가로 그녀를 산 남자의 아내가 될 거야. 자정까지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어. 안전을 믿는 마음의 능력, 자신의 몸을 침해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느끼는 능력, 악몽의 기억 없이도 오전 3시에 경련하며 깨어나지 않고 잠을 자는 능력. 이 밤을 위해 그녀를 준비시킨 여성들은 옆방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서로를 보지 않았어. 그들은 이걸 전에 했고 또 할 거야.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이 주도한 건 사랑 준비가 아니야. 예절 훈련도 아니야. 전통으로 위장된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야. 제국의 가장 철저히 지켜진 비밀이야. 이런 어두운 역사들을 즐기신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아래의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묻혀버릴 뻔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계의 어떤 부분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요. 진실은 기록 보관소에 있지 않아야 해. 여러분의 귀에, 이해에 제국이 가한 고통을 지우지 않기 위한 집단적인 거부에 있어야 해. 이건 페르시아 궁정의 신부들에게 일어난 일이야. 그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거. 그리고 너무 많은 젊은 여성들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만든 의식. 역사가들은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살아남지 못했는지 동의하지 못해. 18세기와 19세기의 오스만과 카자르 궁정에서 왕실 딸들은 사랑과는 아무 관련 없고 통제와 관련된 공포에 직면했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준비 과정은 궁전 기록 보관소에 흩어진 암호화된 문서에 기록됐어. 그 목적은 하나야. 소녀를 지우고 수능의 도구로 대체하는 거. 자라가 1887년 11월 그 밤에 남편의 방으로 걸어갈 때쯤 그녀의 의지는 수술처럼 제거됐어. 결혼식 밤은 그녀의 두려움이 아니야.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였어. 그녀를 파괴한 건 그전 6개월이었어. 카자르 왕조는 1785년부터 1925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어. 140년 동안 카스피해에서 페르시아 망가지, 벨루치스탄 사막에서 아제르바이잔 산맥까지 뻗친 제국을 통치했어. 그들은 건축을 무시하는 궁전을 지었고 경쟁자를 파산시킬 보물을 모았고 정복과 외교로 권력을 쌓았어. 하지만 지배에 기반한 모든 제국처럼 카자르는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해했어. 권력은 단순한 힘뿐만 아니라 저항의 완전한 지우기가 필요해. 그리고 왕실 여성들에게 이게 가장 체계적으로 적용됐어. 샤의 딸은 서구인이 이해하는 특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그녀는 거래로 태어났어. 그녀의 몸은 정치적 화폐야. 그녀의 결혼은 국가 정책이야. 그녀의 의지는 그녀가 잉태된 순간부터 무관했어. 왕이 군 장군과 동맹을 맺기 위해, 이웃 지방과 연합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대신에게 보상하기 위해 딸을 주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녀는 그 거래를 굳히기 위해 주어져. 소녀 자신은 이 배치에 목소리가 없어. 그녀는 이 진실을 일찍 배워. 그녀의 자매, 사촌 이모가 낯선 남자의 궁전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배워. 모든 어른의 목소리에서 이게 네 의무야 라고 말할 때에 절대적인 확신에서 배워.
하지만 지식과 준비는 다른 거야. 소녀는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그게 시작될 때 산산조각 날 수 있어. 자라의 약속은 847년 봄 오후에 왔어. 그녀는 14살이었어. 그녀가 들어갈 수 없는 회의실에서 결정됐고, 그녀가 거의 모르는 남자들 사이에서 논의됐고, 처형처럼 빠르게 마무리됐어. 그녀의 미래 남편은 북쪽의 광대한 토지를 가진 가족 출신의 군 사령관 미라 하산 칸이었어. 그는 43살이었어. 전에 2번 결혼했어. 이전 아내 둘 다 죽었어. 하나는 출산 합병증으로, 하나는 궁전 기록에서 막연히 우울증으로 묘사됐어. 자라는 그의 3번째 아내로 선택됐어. 그녀의 피가 충분히 왕족이어서 태어날 아들들이 그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어. 그녀는 하인들로부터, 나이든 여성들의 대화 조각으로부터 약혼이 발표된 후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갑작스러운 변화로부터 들었어. 예의 바른 거리가 늘어났어. 규칙이 더 엄격해졌어. 그녀가 궁전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곳, 방 사이를 오가고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도서관에서 원고를 공부하던 자유가 갑자기 제한됐어. 나이든 유모가 그녀를 어디든 따라다녔어. 더 이상 남성 하인들과 캐주얼하게 말할 수 없었어. 그녀의 옷이 바뀌었어. 일정이 바뀌었어. 그녀의 존재 전체가 단 하나의 점으로 좁혀지는 것 같았어. 결혼식 밤 준비. 여기서 진짜 파괴가 시작됐어. 그녀의 준비를 맡은 여성들은 그녀의 기준으로 고대처럼 보였지만 일부는 겨우 40살이었어. 그들은 직함이 있었어. 신부 감독자, 의식 주인, 예절 수호자. 하지만 그들의 기능은 직함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정확했어. 그들은 지우기의 건축가였어. 그들은 엔지니어의 정밀함으로 어떤 심리적 압력이 젊은 여성의 자율적 사고 능력을 깨뜨릴지 정확히 알았어. 그리고 그 압력을 체계적으로, 방법적으로, 반복으로 완벽하게 만든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차분한 효율성으로 적용했어. 첫 번째 변화는 그녀의 목소리였어. 6개월 동안 자라의 어휘가 의도적으로 줄어들었어. 그녀는 직접적인 질문에만 대답할 수 있었어. 그 대답에서도 합의, 사과, 감사, 요청의 형식적인 구절로 제한됐어. 네, 당신의 뜻대로요.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려요. 허락받아도 될까요? 이걸 넘어서면 즉시 처벌받았어. 육체적 폭력은 아니야. 그건 나중에 왔어. 먼저는 고립이었어. 순서 밖으로 말하면 그날 나머지를 그녀의 방에서 혼자 보내야 했어. 식사에서 제외됐어. 다른 젊은 여성들, 항상 다른 단계의 깨뜨림 과정에 있는 소녀들이 그녀를 눈에 띄게 경멸적으로 대하도록 지시받았어. 여기서 논리는 치명적으로 단순하고 효과적이었어. 언어는 인간이 연속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주요 도구야.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 자아감을 강화해. 내부 일관성을 유지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 자라의 언어를 나우 세계에 허락된 구절로 제한함으로써 시스템은 그녀의 의사소통을 통제하는 게 아니야. 복잡한 생각을 하는 능력을 해체하는 거야. 그녀는 공포를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 공포가 그녀 안에서 굳어졌어. 혼란을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 혼란이 그녀의 기본 상태가 됐어. 자신을 말로 방어할 수 없었으니까. 말의 취약성이 정상으로 각인됐어. 그녀와 함께 훈련받는 다른 젊은 여성들. 자라의 6개월 동안 다양한 시점에 7명이 있었어. 그들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모든 걸 더 나쁘게 만들었어. 그들은 그녀의 유일한 잠재적 위로의 원천, 공유된 경험, 그녀가 견디는 걸 이해할 누군가였지만 그녀에게 대항하도록 세심하게 배치됐어.
한 소녀가 말 규칙을 어기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녀들이 그녀를 탓하도록 한 소녀의 불순응이 모든 준비를 위협한다고 들었어. 이건 젊은 여성들이 서로를 동맹이 아니라 위협으로 보도록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왜곡된 역학을 만들었어. 자라는 사리아라는 소녀가 분명히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다른 소녀를 위로하려는 걸 봤어. 둘 다 즉시 고립됐어. 사리아는 다른 소녀의 필요한 조건부를 약화시킨다고 들었어. 다른 소녀는 사리아의 동정심이 약점이라고 들었어. 다음 날 그들은 서로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 자라는 그 교훈을 완벽하게 배웠어. 연결은 위험해.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유일한 안전한 반응은 수능과 거리야. 심리학적으로 완벽했어. 그녀의 가까운 가족이 없는 궁전에서, 모든 어른이 형식적인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받은 곳에서,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가 다른 겁먹은 소녀들인 곳에서 사회적 배제는 심리적 소멸의 형태가 됐어. 몇 주 안에 그녀는 자발적으로 말하는 걸 멈췄어. 필요할 때 대답하고 그 외엔 침묵. 그녀의 마음은 점점 어두운 이야기로 그 침묵을 채웠어. 나이 든 여성들의 모든 시선을 판단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 지시를 캐주얼한 댓글로 들었어. 그녀는 과민경계가 됐어. 모든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는 시험에서 실패하는 증거로 스캔했어. 그 다음은 그녀의 몸이었어. 움직임 훈련은 그녀가 전에 만난 적 없는 거였어. 약혼전 그녀의 선생들은 그녀에게 우아하게 움직이는 법, 방에 우아하게 들어가는 법, 그녀의 지위에 맞는 존엄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어. 이건 완전히 달랐어. 이건 그녀의 자신감이나 자율성을 가진 움직임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거야. 그녀의 육체적 존재를 영구적인 복종을 표현하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거. 그녀는 매일 아침 3시간 동안 나이 든 여성들이 복종의 8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걸 연습해야 했어. 이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야. 각각이 강박적으로 정밀하게 안무됐어. 각각이 특정한 종류의 복종을 표현하도록 설계됐어. 인사절에서 눈이 몸이 구부러지기 전에 먼저 내려가야 해. 봉사절에서 힘의 위치에서 수용의 위치로 자신을 낮춰야 해. 후투의 절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뒤로 움직여야 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거라서 지속적인 교정, 지속적인 실패, 지속적인 굴욕이 필요했어. 그녀의 목각도는 정확해야 했어. 권위 앞에서 정확히 30도로 아래로 기울여야 해. 35도는 너무 복종적이고 약점을 암시하고 25도는 충분히 공손하지 않아. 정확히 30도. 그녀의 손은 절대 심장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해. 그녀의 발걸음은 작고 조심스럽고 불확실해야 해. 각 걸음이 자신의 발 길이를 넘지 않아야 해. 그녀는 육체적으로 더 작아지고 덜 위협적이고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움직이는 법을 배웠어. 목표는 그녀의 몸을 신경 수준에서 복종의 자세를 자동으로 취하도록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남편의 앞에 들어갈 때쯤 의식적인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등록하기 전에 그녀의 몸이 자동으로 복종의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 움직임을 반복했어. 그녀의 근육이 아팠고 마음이 마비됐어. 반복적인 동작은 의도적일 수도, 단순히 자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만 트랜스 상태를 만들었어. 나이 든 여성들은 그들이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인내로 지켜봤고, 가끔 그녀의 위치를 날카로운 말이나 사지 조정으로 교정했어. 등이 너무 고다. 자나부가 으르렁거리며 자라의 등을 아래로 밀어 더 구부린 자세로 강제했어. 넌 충분히 깨지지 않았어. 다시. 마리암이 그녀를 가축을 평가하듯 돌며. 눈이 너무 직설적이야. 아래 봐. 항상 아래로. 뭐 하려는 거야? 도전하려는 거?
결혼 시작 전에 이 결혼을 파기하려는 거. 다른 교정은 명확한 굴욕과 짝을 이뤘어. 자라의 발걸음이 너무 자신감 있어서 그녀의 의지에 작은 조각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걸 암시할 때, 그녀는 모든 다른 소녀들이 지켜보도록 그 움직임을 반복해야 했어. 이걸 봐. 자부가 발표하듯. 이게 신부가 자신의 자리를 잊을 때 일어나는 거야. 이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에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의 움직임이야. 그녀가 겸손을 배울 때까지 이 훈련을 반복할 거야.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교정되고, 보이지 않는 시험에서 실패한다고 말당하는 심리적 무게가 매일 쌓였어. 자라는 자신의 몸을 배신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어. 그녀의 근육이 올바른 위치를 유지하지 않았어. 목이 제대로 각도를 맞추지 않았어. 눈이 충분한 확신으로 아래를 보지 않았어. 그녀는 이제 허락된 유일한 집중에 실패하고 있었어. 자신의 무가치성을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녀가 근육 수준에서 배우는 건 무기력의 육체적 문법이었어. 몸은 충분히 반복적으로 훈련되면 수행하도록 강제된 메시지를 내면화해. 트라우마 생존자 연구에서 몸은 마음이 때때로 잊으려는 강제를 기억한다는 걸 보여줘. 근육은 긴장과 후퇴의 패턴을 개발해. 자율신경계는 복종 상태를 학습해. 그녀의 몸을 이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훈련함으로써 시스템은 그녀의 행동 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신경 수준에서 그녀를 다시 쓰는 거야. 6개월이 지나갈 때쯤 그녀의 몸은 완전한 메시지를 내면화했어. 넌 자신을 통제하지 않아. 네 움직임은 내 것이 아니야. 네 공간은 빌린 거야. 더 나쁜 건 이 메시지가 너무 철저히 각인돼서 자동이 됐다는 거. 그녀는 방에서 혼자 있을 때도 이 작고 복종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했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머리를 아래로 기울이는 자신을 잡았어. 그녀의 몸은 적이 돼서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때도 복종을 표현했어. 심리적 분해는 육체적 조건부와 병행됐어. 여성들은 테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했어. 이건 그녀의 남편 기대에 대한 준비로 제시됐지만 진짜 기능은 절대적인 공포를 설치하고 영구적인 과민경계 상태를 만들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자라의 신경계가 경보를 울리게 만드는 거야. 테스트는 나이든 여성들이 자라가 결혼식 밤과 그 이후에 직면할 시나리오를 역할 연기하는 정교한 시나리오로 구성됐어. 보통 차갑고 엄격한 주인 자나브, 작업에서 진짜 쾌감을 느끼는 듯한 여자가 남편 역할을 했어. 하지만 자나브는 친절하거나 합리적인 남편으로 연기하지 않았어.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화내고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으로 연기했어. 자라는 그녀에게 접근하고 적절하게 인사하고 존중과 순종의 제스처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어. 그녀는 배운 대로 정확히 했고, 그러고 나서 자라의 수행에 변화를 주지 않고 논리적 이유 없이 시뮬레이션이 잔인하게 변했어. 자나브의 얼굴이 굳어졌어. 목소리가 얼음처럼 됐어. 그걸 잘못했어. 자나브가 으르렁거렸어. 농부가 더 우아한 걸 봤어. 내 미래 남편이 너무 불만족해서 널 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족에게 수치로 돌아가. 그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멈추고 자라의 상상이 위협을 완성하게 했어. 또는 넌 너무 느려, 너무 멍청해, 너무 어색해. 하산칸이 페르시아의 어떤 여자든 가질 수 있는데 왜 널 원할까? 때때로 잔인함은 더 정교했어. 자나브는 자라가 인사해야 할 행동을 의도적으로 잘못 수행하고 자라가 그 오류에 정확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탓했어. 내가 그걸 잘못한 걸 알아야 했어. 좋은 아내는 내 필요를 직감하고 내 실수를 교정했을 거야. 넌 그냥 바보처럼 서 있었어. 내가 자신을 굴욕당하게 했어.
최악의 변형. 자라를 진짜로 산산조각 낸 건 침묵 치료였어. 자나브는 갑자기 자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했어. 등을 돌리고 자라의 부족함에 대해 다른 여성들에게만 말하고 그녀의 존재가 육체적으로 불쾌한 듯 대했어.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어. 자나브가 자라가 방에 없는 듯 말했어. 방금 그녀가 움직인 방식 너무 서툴러. 그녀의 아들 칸이 너무 실망할 거야. 불쌍한 남자. 그의 신부가 그런 짐이 될 거야.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동의로 고개를 끄덕였어. 그들의 침묵은 그들도 자라를 인간으로 흥미를 잃었다는 걸 나타냈어. 이런 완전한 사회적 지우기 순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집단적으로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는 거, 그건 심리적 죽음에 가까운 거야. 인간은 사회적 존재야. 사회적 연결은 음식이나 물만큼 기본적이야. 사회적 지우기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문의 형태야. 각 테스트 시나리오는 특정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도록 설계됐고, 시스템은 자라의 모든 가능한 반응이 잘못되도록 확보했어. 더 열심히 하면 너무 열심히 해서 절박함을 드러내는 거야. 차분하면 차갑고 결혼 성공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거야. 실패에 사과하면 자기 연민이야. 불평 없이 비판을 받아들이면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진짜 노력하지 않는 거야. 승인을 결과로 하는 행동조합은 없었어. 시스템 자체가 성공 불가능하도록 설계됐어. 이건 트라우마 문헌에서 잘 알려진 심리적 함정,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었어. 사람이 어떤 반응도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처벌이 랜덤하고 행동과 분리되면 결국 그들의 뇌는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배워. 그들은 시도를 멈춰, 싸움을 멈춰, 환경이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내면화해.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야. 사람의 의지를 깨뜨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야. 테스트는 랜덤하게,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일어났어. 심리적 영향을 강화했어. 잘하는 식사 중에 끌려갈 수 있었고, 짧은 공부 시간에 방해받을 수 있었고, 복도를 걸을 때 대면할 수 있었어. 불확실성 자체가 무기가 됐어. 그녀의 신경계는 이완하지 않도록 훈련됐어. 어디가 안전한지 알 수 없었으니까.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게 확보했으니까. 처벌은 그녀가 올바르게 수행하든 잘못하든 랜덤해서 중요하지 않았어. 결과는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이었어. 그녀는 낮은 수준의 공포 상태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웠어. 영구적인 경계 상태, 심박수가 항상 약간 높고 근육이 항상 약간 긴장되고 마음의 일부가 항상 다음 위협을 스캔하는 상태. 준비의 3개월째쯤 그녀의 몸이 이 상태에 적응했어. 그녀는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했어. 몇 시간 동안 깨어 누워서 시나리오, 공포, 만약으로 마음이 달렸어. 잠을 잘 때 악몽으로 깨지고 깨어날 때 기억하지 못하지만 순수한 공포, 순수한 수치의 감정 잔재가 다음날 내내 지속됐어. 그녀는 오전 3시에 공황 상태로 깨어났어.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빨리 뛰고 숨이 헐떡이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 공황 발작을 유발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어. 특정 꿈이나 생각이 앞서지 않았어. 그냥 그녀의 신경계가 경보를 울리는 거, 정확히 훈련된 대로 하는 거야. 그녀의 몸은 이제 자신에게 위협이 됐어. 나이든 여성들은 이 수면 부족과 공황 발작을 알아차리고 진척으로 칭찬했어. 그녀가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자라가 들을 수 있지만 끼어들지 못하게 서로 말했어. 적절한 불안, 적절한 공포를 발달시키고 있어. 하산 칸은 그녀를 아주 다루기 쉽게 찾을 거야. 수면 부족 자체가
또 다른 무기가 됐어. 수면 부족은 고문의 형태로 인정돼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감정 조절을 손상시키고 불안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제한과 강제에 훨씬 더 취약한 심리적 취약 상태를 만들어 영구적인 공포 상태를 유발해 자라의 수면을 박탈함으로써 시스템은 그녀의 인지적, 감정적 회복력을 더 해체했어. 그 다음 의학적 요소가 왔고 자라의 최종 분열이 가속됐어. 매주 그녀는 궁전에 30년 동안 봉사하고 아마 100명의 젊은 여성들을 검사한 나이든 의사 무르자 바람 박사에게 검사받았어. 그의 검사는 반복해서 오는 정확한 분리와 절대적인 침습성으로 임상적 정밀함으로 수행됐어. 그는 그녀를 신부로서 부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육체적 결함을 확인했어. 그는 그녀의 유연성을 테스트했어. 때때로 그녀의 사지를 정상 범위 너머로 밀어 그녀가 불평 없이 견디도록 지시된 작은 고통을 만들었어. 그는 그녀의 몸 측정을 했어. 키, 팔 길이, 엉덩이 둘레, 가슴 크기. 궁전 기록 보관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의학 차트에 기록된 측정들. 사람을 번식용 가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량화해서 읽기 깊이 불편한 거야. 그는 그녀의 모든 경계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검사했어. 그녀의 몸이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절대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그건 국가의 것, 미래 남편의 것, 그녀의 번식 능력에 기반해 그녀의 가치를 결정한 남자들의 것이야. 검사는 명확히 하고 의학 언어로 가려진 모호함으로 결혼 준비를 확인하는 내부 검사를 포함했어. 이게 정확히 무엇을 수반하는지 불분명하고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 이 검사의 최악은 랜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었어. 자라는 다른 시간대 검사실로 데려갔어. 때때로 식사 후, 때때로 금식 중, 때때로 아침과 저녁. 다른 하인들이 도왔어. 다른 방이 사용됐어. 불일치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처리할 루틴이나 의식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어. 각 검사는 신선한 치매처럼 느껴졌어.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으로 제시됐어. 순수한 객관적 평가지만 심리적 기능은 육체적 훈련과 테스트와 동일했어. 그녀의 몸이 동의 없이 접근될 수 있고 그녀의 불편이 무관하고 육체적 자율성이 포기해야 할 환상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야. 가장 깊은 수준에서 그녀가 검사, 평가, 사용될 물건이라는 메시지를 설치하는 거. 이 검사 후 그녀는 방에 앉아서 점점 심각해지는 방식으로 해리됐어. 그녀는 자신의 손을 다른 사람의 것처럼 바라봤어. 때때로 자신의 피부를 만지고 감각에서 분리된 듯 느꼈어. 마음과 몸 사이에 유리층이 있어서 넘을 수 없는 공간, 많은 면에서 영구적일 분리야. 이 해리는 마음의 가장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야. 경험이 견딜 수 없게 되면 의식이 자신을 제거해, 거리에서 관찰해, 몸에서 분리돼. 사람들이 깨뜨릴 수 있는 걸 생존하게 하는 영리한 메커니즘이야. 하지만 영구적 비용이 있어. 해리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은 절대 같지 않아. 그들은 생존했지만 자신의 의식을 분열시켜서야 했어. 그 조각들을 나중에 다시 모으는 건 종종 불가능해. 준비는 결혼 관계에 대한 적절한 반응에 대한 광범위한 지시도 포함했어. 이건 코드화된 언어로 다뤄졌어. 지방 총독의 아내였고 이제 수능의 선생으로 유지된 나이든 여성 사리아가 전달한 의도적으로 모호한 지시야. 지시는 모호했어. 아마 의도적일 거야. 모호함은 자라가 최악의 해석을 채우는 공간을 만들었어. 사리아는 남편의 필요와 아내의 의무, 거부하지 않는 중요성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했어. 그녀는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킬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지, 소리를 내지 않을지 임상적 세부로 시나리오를 설명했어.
네 쾌락은 무관해. 사리아가 절대적인 평평함으로 말했어. 네 선호는 무관해. 네 편안함은 무관해. 이 개념들은 너에게 적용되지 않아. 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해. 그게 다야. 자라는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을 받지 않았어. 자신의 몸이나 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어. 그냥 수동적이 되는 법, 받아들이는 법,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법에 대한 지시야. 모호함과 지시의 조합은 완벽한 심리적 함정을 만들었어. 그녀의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달렸어. 그녀의 상상이 만든 공포는 아마 어떤 현실보다 나빴을 거야. 그리고 나이든 여성들은 이 공포를 알았어. 그들은 장려했어. 준비되지 않은 아내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암호 같은 경고로 추가했어. 5개월째쯤 자라는 현대 심리학이 탈인격화로 인식할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행동을 몸 밖에서 지켜봤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속 캐릭터처럼 하루를 움직이는 자신을 관찰했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그 세심하게 제한된 형식 구조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듯 들었어. 붕괴는 결혼식 전 마지막 주에 왔어. 그녀는 사설방으로 데려가서 전에 본 적 없는 물건 시리즈를 보여줬어. 성적 도구들, 그녀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려워하도록 장려되는 목적을 가진 물건들, 이 물건들을 제시한 나이든 여성, 다시 차가운 심리적 파괴의 주인 지나브가 감정적 억양 없이 설명했어. 그냥 카탈로그 같은 목소리로 전달된 사실. 내 남편이 이걸 사용하고 싶어 할 수 있어. 반대하지 마. 저항하지 마.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 자라는 그 대화 동안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걸 느꼈어. 비유가 아니야. 내부 산산조각의 실제 감각. 그녀의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단순히 꺼지는 순간 그녀는 공황 발작을 시작했어. 경고 없이 왔어. 그녀의 심장이 죽는다고 생각할 속도로 가속됐어. 숨이 헐떡였어. 시야가 흐려졌어. 의사가 불려왔어. 그는 진정제를 줬어. 어떤 종류의 아편제제. 그 시점부터 정기적으로 투여될 거야. 진정제는 그녀를 마비시켰어. 공포를 덜 느끼게 했지만 아무것도 덜 느끼게 했어. 그녀는 안개 속에서 존재했어. 나이든 여성들이 성공으로 여긴 멍한 수능으로 준비의 마지막 날들을 움직였어. 그녀의 결혼식 날은 겨울을 약속하는 바람과 회색 하늘이 있는 11월 아침에 왔어. 그녀는 하인들에게 옷을 입혀줬어. 그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어.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그녀의 몸을 포장하고 준비할 물건처럼 대했어. 결혼식 드레스는 엄청나게 아름다웠어. 그녀가 겨우 설 수 있을 만큼 무거운 금실로 수놓은 흰 실크. 그녀의 머리는 4시간 걸린 정교한 스타일로 정리됐어. 얼굴은 도자기 인형처럼 보이게 하는 화장으로 칠해줬어. 아름답고 생기 없어. 그녀는 이전 아내들의 보석을 받았어. 하상칸의 2번째 아내,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의 일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녀에게 이 연결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인들로부터 들었어. 그날 그녀의 준비 모든 게 메시지를 속삭이는 듯했어. 넌 일회용이야. 넌 대체 가능해. 내게 일어나는 건 네가 대표하는 것보다 덜 중요해. 의식 자체는 자비롭게 짧았어. 그녀는 대리인인 무슬림 성직자 앞에 데려갔어. 그녀가 거의 모르는 나이든 남성 친척이 그녀의 동의를 대신했어. 그녀에게 동의하냐고 물었고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하인이 그녀를 찔렀고 그녀는 동의로 해석된 소리를 냈어. 단어가 낭독됐어. 계약이 서명됐어. 그녀는 이제 하산 칸의 아내야. 축하는 6시간 지속됐어.
그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며 축하하고 축복을 주고 음식을 먹고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결합을 축하하는 동안 쿠션 왕좌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어. 그녀는 그걸 거의 기억하지 않았어. 진정제가 그녀를 기능적 해리 상태로 유지했어.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들을 수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연결할 수 없었어. 저녁이 되자 여성들이 그녀를 결혼식 밤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장미꽃잎과 향수 냄새 나는 물로 하인들에게 목욕됐어. 그녀는 거의 가리지 않는 얇은 실크 가운을 입었어. 머리는 처녀 상태의 신호로 등 뒤로 느슨하게 풀렸어. 그녀는 전의 것보다 강한 진정제를 받았어. 그러고 나서 신부 감독자, 사과처럼 마른 얼굴의 고대 여성 마리암에게 브라이들 챔버로 안내됐어.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지 않았어. 챔버는 엄청난 주의로 준비됐어. 벽은 붉은 실크로 드리워졌어. 어디나 촛불이 있어서 따뜻한 빛을 던졌지만 그 아름다움에서 어딘가 음란했어. 침대에는 최고의 리넨, 흰색이고 깨끗했어. 방의 모든 게 환영하는 듯, 거의 유혹적인 듯 설계됐어. 자라의 가슴에 담긴 공포와 세심한 모순. 마리암은 그녀를 침대에 위치시켰어. 여기 있어. 그녀가 말했어. 그가 올 거야. 배운 대로 할 거야. 저항하지 마. 직접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 울지 마. 그러고 나서 돌아서 나갔고 자라는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를 들었어. 그녀는 그 챔버에 앉아 있었어. 그 아름다운 방에서 그녀 몸의 모든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진정제가 그녀를 안개처럼 만들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이해를 막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어. 그녀는 생각하려 했어. 자신을 준비하려 했지만 6개월 동안 너무 철저히 해체된 마음이라 온전한 조각을 찾을 수 없었어. 그녀는 이걸 생존하는 법을 아는 자신의 어떤 부분도 찾을 수 없었어. 하산칸이 1시간 후 챔버에 들어왔을 때 그는 부분적으로 취해 있었어. 그는 그녀를 인사하지 않았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냥 옷을 벗기 시작했어. 그녀는 이걸 유리 뒤에서 일어나는 듯 봤어. 진정제가 그녀의 의식을 몸에서 너무 효과적으로 분리해서 그녀는 만져지는 자신을 느끼지 않고 관찰할 수 있었어. 그녀는 위치된 곳에 누워 있었어. 소리를 내지 않았어. 저항하지 않았어. 그녀는 너무 잘 훈련됐어. 아마 20분 지속된 게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 끝나자 그는 옷을 입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나갔어. 그녀는 여전히 해리된 안개 같은 상태로 침대에 남았어. 그녀의 몸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 나이 든 여성들이 여전히 어두운 동안 챔버에 들어왔어. 그들은 시트에서 혈흔 증거를 확인했어. 그녀의 처녀성의 육체적 증거. 필요를 찾고 그들은 만족해서 떠났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거. 그러고 나서 자라 안에서 이미 깨진 게 깨졌어. 이미 깨진 게 산산조각 나서 그녀를 완전히 수리할 수 없게 한 방식으로 그 밤 궁전을 통해 메아리 친 비명, 하인들을 겁주고 경비병들을 피하게 한 소리. 그건 그녀의 마음이 마침내 무너지는 소리야. 결혼식 밤 자체가 아니야. 그건 해리를 통해 생존 가능했어. 비명은 그녀의 해리 자체가 실패한 순간, 갑자기 그녀가 몸을 완전히 재점유하고 모든 걸 느꼈을 때야. 6개월에 쌓인 공포, 치매, 지우기, 모든 게 한 번에 육체적이고 심리적 파괴. 아침이 되자 의사들이 불려왔어. 그들은 무거운 용량의 진정제를 투여했어. 며칠 안에 그녀는 일종의 영구적인 안개에 들어갔어. 그녀는 요구된 모든 걸 수능했어. 그녀는 1년 안에 남편에게 아들을 낳았어. 다음 8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더 낳았어. 그녀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인 순종으로 수행했어. 모든 공식적 척도에서 그녀는 완벽한 성공이었어. 하지만 한때 시를 읽는 걸 사랑하고 복잡한 철학 텍스트를 이해할 만큼 날카로운 마음을 가진 선생들을 놀라게 할 질문을 한 소녀. 그 소녀는 사라졌어. 그녀의 자리에 누군가와 직접 눈을 마주칠 때도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듯한 유령 같은 여자가 있었어. 그녀는 37년 더 살았어. 53살에 죽었어. 공식 원인은 쇠약성 질환으로 기록됐지만 궁전 의사들은 사적인 서신에서 그녀가 단순히 포기했다고, 너무 많은 트라우마를 흡수한 몸이 존재가 너무 피곤하다고 결정했다고 적었어. 잘에게 일어난 건 독특하지 않아. 카자르 통치의 세기 반 동안 이 같은 의식이 반복됐어. 왕실 딸 수십 명이 이 과정의 일부 변형을 겪었어. 준비 프로토콜은 신부의 나이와 미래 남편의 지위에 따라 약간 달랐지만 핵심 원리는 동일했어. 소녀의 의지를 깨뜨리고 자율성을 지우고 신경 수준에서 복종을 설치한 다음 완벽하게 순응하는 도구로 그녀를 남편에게 전달하는 거. 우리는 이 여성들의 많은 이름을 알아. 그들의 이야기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라 1823년에 5살에 결혼한 아슈라프 공주, 2003년에 궁전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그녀의 개인 일기, 준비 동안 점점 일관성 없어지는 필체로 점진적 심리적 붕괴를 문서화했어. 4개월째쯤 그녀의 항목은 연결되지 않고 나 자신이 아니야. 항상 지켜봐.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기억 못해. 내 몸이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됐어. 6개월째쯤 항목이 완전히 멈춰. 1856년에 결혼한 파티마 공주. 결혼식 밤 남편의 챔버를 피하기 위해 궁전 정원에 숨으려 했다고 해. 그녀는 몇 시간 후 완전한 경직 상태로 발견됐어. 의사의 기록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동공고정, 생체 신호가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고 묘사했어. 그녀는 다음 주 동안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절대 같지 않았어. 세계와 완전히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어. 1841년에 결혼한 노세라트 공주. 그녀의 언니와 신뢰하는 이모 사이의 서신의 준비 후 독립적 사고 능력을 모두 잃었다고 기록됐어. 편지는 노세라트를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되는 인형처럼 궁전을 움직이고 말할 때만 말하고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묘사했어. 이건 드문 경우가 아니야. 표준이었어. 준비는 정확히 이 결과를 생산하도록 설계됐어. 제국은 이 여성들을 우연히 깨뜨리려 하지 않았어.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깨뜨린 거야. 그리고 이게 일관되게 작동한 건 시스템 운영자들이 신경적, 심리적 수준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이해했다는 걸 암시해. 이 시기의 역사적 기록은 일부 면에서 희박하지만 다른 면에서 불편할 만큼 상세해. 카자르는 오스만과 달리 궁전 관행에 대한 공식 문서를 적게 남겼어. 하지만 흩어진 편지, 의사들의 암호화된 일지, 여성 가족 구성원들이 기록한 단편적 증언, 자매에서 자매로 목격한 걸 묘사한 편지, 나이든 여성들이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구술한 후기 계정에서 살아남은 건 깊이 일관된 이야기를 말해. 신부들은 결혼식 밤 자체보다 준비를 더 두려워했어. 심리적 파괴는 의도적이었어. 제국은 젊은 여성의 공포가 무기화될 수 있고 치매의 기대가 종종 치매 자체보다 더 손상된다는 걸 이해했어. 그들의 관찰을 기록한 궁전 의사들은 임상 언어로 가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한 듯해. 1834년 한 의사의 일지는 준비 4주차 신부를 페르시아 의학 언어로 번역하면 환자는 체계적 심리적 붕괴, 해리, 지속적 불안, 수면 부족, 그녀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자율적 자아 조절, 저하의 징후를 보임이라고 묘사했어. 그 구절,
그녀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중요한 걸 드러내. 의사들은 이 여성들을 치유하려 하지 않았어. 심리적 파괴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한 거야. 그들은 여성의 깨짐 정도로 성공을 측정했어. 일부 공주들은 저항하려 했어. 준비에 협조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을 때 말하고 지우도록 설계된 시스템 앞에서 자율성의 일부 조각을 유지하려 한 소녀들의 흩어진 계정이 있어. 그들의 저항은 이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수 있어. 왜냐하면 시스템의 성공이 아니라 그걸 싸우는 데 필요한 깊은 심리적 힘을 문서화하고 그 힘이 어떻게 체계적 수단으로 결국 깨졌는지 보여주니까. 생존 문서에서 이름이 수수로만 나오는 한 공주는 복종의 8 움직임을 수행하는 걸 거부했다고 해. 그런 육체적 저하가 왕실 존엄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녀는 맞지 않았어. 대신 완전히 고립됐어. 모든 식사가 밀봉된 그녀의 챔버로 가져와졌어.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도록 지시받았어. 하인들은 그녀를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녀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어. 그녀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완전한 사회적 죽음 상태에 있었어. 이 치료 3주 후 그녀는 움직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시작했어. 왜 갑자기 협조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유령이 할 수 없는 걸 거부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해. 또 다른 소녀 마리암 공주는 그녀에게 친절을 보인 하녀와 친구가 되려 했어. 둘 다 즉시 분리됐어. 마리암은 하녀가 죽었다고 들었어. 이게 진짜인지 심리적 조작인지 역사적 기록에서 불분명하지만 효과는 명확했어. 마리암은 연결 시도가 연결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걸 배웠어. 그녀는 다시 어떤 관계도 형성하려 하지 않았어. 1867년에 준비가 일어난 3번째 공주는 그녀의 챔버에 책을 숨기려 했다고 해. 그녀는 약혼전 지식인이었고 문학과 철학을 사랑했어. 자신을 유지하려 했어. 책들은 발견됐고 그녀 앞에서 불태워졌어. 그녀의 지적 관심이 불순종의 원천이라고 들었어. 그녀가 제대로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독서는 준비가 치유하려는 정신적 질병으로 제시됐어. 그 후 그녀는 다시 책을 읽지 않았어. 한 공주는 결혼식 밤 후 궁전 기록에서 다루기 불가능으로 묘사된 완전한 정신병적 붕괴 후 17년 동안 잠긴 챔버에 갇혔다고 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그 후 그녀의 삶 기록이 없어. 어떤 면에서 자비로울 수 있어. 그녀가 더 이상 순응하는 아내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그녀가 역사에 잃어버렸다는 뜻도 돼. 그녀의 고통이 완전히 지워졌어. 제국은 이 시스템을 여러 층의 서사로 정당화했어. 각각의 실제 일어나는 걸 가리는데 설계됐어. 사회 안정에 필요하다고 제시됐어. 왕실 아내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거나 그들의 결혼이 확보하려는 정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거야. 보호로 프레임됐어. 이게 여성이 가족집을 떠날 때 오는 보호의 갑작스러운 상실로 파괴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전통으로 묘사됐어. 그냥 항상 해온 방식. 역사적 선례가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걸 정당화하는 듯. 이 정당화들 중 어느 것도 면밀한 검토를 견디지 못해. 그건 해를 저지른 또는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제공한 합리화야. 그건 멀리 보는 방식, 의도적인 심리적 고문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것으로 가장하는 방식, 유연한 언어로 이름 붙여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야. 이 시스템을 관리한 여성들, 신부 감독자들, 의식 주인들, 예절 수호자들, 그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괴물이 아니야. 그들 대부분은 수십 년 전 준비를 겪었어. 그들은 그걸 정상 필요,
심지어 보호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그 논리를 내면화해서 생존했어. 트라우마의 피해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됨으로써 그들은 권력과 주체성을 가진 환상을 유지할 수 있었어. 진실, 그들이 표현할 수 없지만 어느 수준에서 이해한 건 그들이 자신을 희생시킨 시스템을 재생산하고 깨뜨림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원래 트라우마를 영속화하는 거야. 카자르 신부 준비를 이해하는 건 과거의 우월감을 느끼는 연습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축하하는 거, 여전히 활동적이고 위험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연습이야. 차이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언어를 가졌다는 거.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 이름 붙일 수 있어.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가리키고 이건 심리적 고문이야. 이건 강제적 통제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이름 붙임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거부하는 첫 단계야. 이런 파괴가 즉시 인식되고 멈추는 시스템과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거. 카자르가 순수 심리적 수단으로 자율성을 파괴하는 기술은 세기의 학대의 템플릿이 됐어. 이 메커니즘들은 신문하는 정보기관에 의해 연구, 채택, 정제됐어. 신입을 깨뜨리는 컬트에 적응됐어. 강제적 통제를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실에서 정제됐어. 그들은 현재 친밀한 관계, 학대 가족,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용되고 있어. 카자르가 축적한 지식, 흔적 없이 누군가의 의지를 얼마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 이해. 그 지식이 궁전을 벗어났어. 퍼졌어. 증식됐어. 통제의 청사진이 됐어. 이게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야. 자라와 다른 모든 공주들에게 일어난 걸 알아야 하는 이유. 먼 과거의 유물로서가 아니라 결코 사용을 멈추지 않은 기술의 인식으로서 인간을 깨뜨리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결정할 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로서. 자라는 1884년에 죽었어. 53살. 그녀의 죽음은 궁전이나 후속 역사가들에 의해 거의 주목받지 않았어. 궁전 기록의 짧은 항목. 하산칸의 아내가 장기 질환 후 사망. 그녀는 네 아이를 낳았고 모두 생존. 그녀의 무덤은 관습에 따라 건설됐음. 그게 다야. 한때 천문학과 역사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한 관찰과 스케치와 아이디어로 일지를 채운 공부와 시 읽기를 사랑한 빛나는 젊은 여성. 그 여자는 거의 40년 동안 해리된 수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유령으로 대체됐어. 그녀의 아이들은 제국적 척도로 성공적이었어. 장남은 어느 정도 두드러진 정부 관리가 됐어. 딸들은 다른 관리들과 결혼해 사이클을 계속했어. 그녀의 남편은 결국 2명의 아내를 더 취하고 그들과 아이를 낳았어. 제국이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로 결혼은 승리였어. 정치적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어. 후계자를 생산했어. 하산 칸을 왕좌에 더 단단히 묶었어. 해야 할 모든 걸 했어. 하지만 그녀의 죽음 후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알던 여성들, 그녀의 자매들, 사촌들, 궁전에서 일한 나이든 하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극을 가끔 언급했어. 정치적 이유로 결혼한 비극이 아니야. 그들은 여성으로 왕족으로 태어난 가격으로 이게 정상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된 세계에 살았어. 그들이 표현한 비극은 다른 거야. 자라 안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죽었어. 그들은 그녀의 몸이 기능 멈추기 오래 전에 말했어. 그들은 준비 전 그녀가 어떤 소녀였는지 기억했어. 그녀가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지, 전에 얼마나 현존하고 후에 얼마나 부재했는지, 그녀의 의식에 내부 수술을 한 듯 그녀를 사람으로 만드는 부분을 제거하고 유용한 부분만 남긴 듯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언어로 말했어. 그들은 현대 심리 용어로 표현할 어휘 없이 이해했어.
그녀에게 체계적인 무언가가 행해졌다는 걸.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 사랑, 전통, 심지어 실용적 결혼 준비와 아무 관련 없는 거. 권력과 모든 관련 있는 거. 인간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권력. 그녀가 누구였는지 지우고 그녀의 자리에 누군가 새로 만드는 거. 그녀조차 원래 버전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그 직관적 이해에 구조와 증거를 준 건 와입세기 후반 역사가들이야. 흩어진 문서를 모으는 고된 작업, 생존자와 생존자 후손과의 세심한 인터뷰, 트라우마의 현대 심리 이해와 교차 참조가 일부가 항상 감지한 걸 확인했어. 카자르 신부 준비는 가부장제의 불행한 결과가 아니야. 가부장적 권력이 최대 효율로 운영되는 거야. 젊은 여성들의 마음에 도달해 자율적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거. 제국은 심리학의 이름이 있기 전에 이해했어. 궁전 운영자들은 이제 학습된 무기력, 해리, 강제적 통제, 심리적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걸 이해했어. 그들은 형식 교육이나 이론 연구가 아니라 실용적 적용으로 이해했어. 세대에 걸친 시행착오, 무엇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지 관찰, 원하는 심리 상태를 생산하는 기술의 정제. 이 지식은 공식적으로 연구나 가르칠 수 있는 곳에 쓰이지 않았어. 나이 든 여성들로부터 결국 관리자가 될 젊은 여성들에게 여성 대 여성으로 전달됐어. 최악의 의미에서 구전 전통, 고통을 영속화하는 지식 전달. 그 직관적 이해에 구조와 증거를 준 건 20세기 후반 역사가들이야. 흩어진 문서를 모으는 것, 생존자와의 인터뷰, 트라우마의 심리 이하와 교차 참조가 일부가 감지한 걸 확인했어. 카자르 신부 준비는 가부장제의 불행한 결과가 아니야. 가부장적 권력이 최대 효율로 운영되는 거야. 젊은 여성들의 마음에 도달해 자율적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거. 이 역사가 지금 중요한 건 그냥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사용한 메커니즘, 고립, 감시, 말통제, 랜덤 처벌, 과민경계 설치, 육체적 자율성의 반복적 위반, 트라우마의 의도적 생성. 이건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야. 오늘날 여전히 운영되는 강제적 통제의 메커니즘들이야. 친밀한 관계에 학대자들에 의해 사용돼. 컬트에 의해 사용돼. 특정 국가들이 자국민에게 사용해. 카자르는 이 메커니즘을 발명하지 않았어. 강제적 통제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권력 도구로 만들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정제했어. 놀라운 정밀함으로 체계화했어. 순수 심리적 수단으로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증명했어. 이 역사가 지금 중요한 건 그냥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사용한 메커니즘, 고립, 감시, 말통제, 랜덤 처벌, 과민경계 설치, 육체적 자율성의 반복적 위반, 트라우마의 의도적 생성. 이건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야. 오늘날 여전히 운영되는 강제적 통제의 메커니즘들이야. 친밀한 관계의 학대자들에 의해 사용돼. 신입을 깨뜨리는 컬트에 의해 사용돼. 자국민에게 특정 국가들에 의해 사용돼. 심리 전쟁에서 사용돼. 카자르는 이 메커니즘을 발명하지 않았어. 강제적 통제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권력 도구로 만들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정제했어. 체계화했어. 놀라운 정밀함으로. 순수 심리적 수단으로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증명했어. 육체적 폭력의 비효율 없이, 흔적 없이, 제국이 설명하기 부끄러운 증거를 만들지 않고, 그 지식, 멍울 없이 누군가의 자율성을 얼마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 이해. 그게 이 역사의 위험한 유산이야. 그건 여행해. 퍼져. 사용돼.
19세기 페르시아 궁전 챔버에서 개발된 기술은 20세기 신문에서 정보기관에 의해 사용됐어.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심리학을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 적응되고 정제됐어. 그들은 이제 심리적 고문이라고 부르는 것에 청사진이 됐어. 고통저항 커뮤니티가 고통 통제 그룹과 학대 관계에서 식별하는 것. 카자르 신부 준비를 이해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사하는 연습이 아니야. 여전히 활동적이고 위험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연습이야. 차이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언어를 가졌다는 거.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 이름 붙일 수 있어. 그리고 그 이름 붙임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거부하는 첫 단계야. 이 역사의 가장 불편한 측면은 얼마나 철저히 작동했는지야. 준비를 겪은 대부분의 신부들은 시스템이 의도한 정확히 그게 됐어. 순응하고 순종적이고 자신의 필요나 선호를 주장할 수 없고 복종 패턴에 심리적으로 갇혀서 너무 깊이 각인돼서 그걸 쇠사슬로 인식할 수 없어. 그들은 그 패턴으로 아이를 키웠어. 종종 자신의 딸들에게 트라우마를 전달했어. 시스템은 여러 세대를 통해 자가 영속됐어. 왜냐하면 희생자들이 많은 경우 그 관리자가 됐으니까. 깨진 소녀는 생존하면 다음 세대 소녀들을 깨뜨리는 여성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어. 트라우마를 상속으로, 학대를 전통으로. 이 여성들에게 일어난 건 사랑이 아니야. 정직한 의미에서 준비가 아니야. 의미 있는 의미에서 전통이 아니야. 국가가 완전한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한 지식으로 행한 세심하게 설계된 심리적 고문이야. 그리고 100년 이상 숨겨졌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존한 여성들이 종종 그걸 말할 수 없었으니까. 제국이 트라우마를 구조화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파괴한 시스템을 심리적으로 훈련받아 방어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역사가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래야 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 보관소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제국이 관료적 언어와 공식 침묵의 층 아래에 묻으려 한 이야기. 여성들이 생존하고 지우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전달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댓글에서 다른 숨겨진 왕실 역사를 노출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공식 서사에 의해 고통이 의도적으로 묻힌 어떤 여성에 대해 듣고 싶은지. 제국이 잠긴 문 뒤에 가두려 한 어떤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잠긴 문 뒤,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 쌓이는 게 아니야. 집단 의식에 속해.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제국이 선호하는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게 거부할 수 있어.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이 진실이 바다와 국경을 넘어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모든 곳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국이 숨기려 한 걸 배우고 있다는 거. 그게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만드는 거야. 세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아는 게 권력, 트라우마, 자율적 의지의 체계적 파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바꾸기 때문이야. 오늘 운영되는 패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바꿔. 역사는 우리와 끝나지 않았다는 알림이야. 시간 속으로 메아리쳐 권력 도구로서 인간 파괴에 전체 힘을 쏟을 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가장 효과적인 폭력은 종종 흔적을 남기지 않는 종류라는 걸 상기시켜.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종류. 제국이 100년 동안 세심하게 숨길 수 있는 종류. 인내심 있는 연구자들이 마침내 커튼을 거둘 때까지. 카자르 신부 준비를 이해하는 건 과거의 우월감을 느끼는 연습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축하하는 거. 여전히 활동적이고 위험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연습이야. 차이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언어를 가졌다는 거.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 이름 붙일 수 있어.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가리키고 이건 심리적 고문이야.
이건 강제적 통제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이름 붙임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거부하는 첫 단계야. 이런 파괴가 즉시 인식되고 멈추는 시스템과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거. 카자르가 순수 심리적 수단으로 자율성을 파괴하는 기술은 세기의 학대의 템플릿이 됐어. 이 메커니즘들은 신문하는 정보기관에 의해 연구, 채택, 정제됐어. 신입을 깨뜨리는 컬트에 적응됐어. 강제적 통제를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실에서 정제됐어. 그들은 현재 친밀한 관계, 학대가족,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용되고 있어. 카자르가 축적한 지식, 흔적 없이 누군가의 의지를 얼마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 이해. 그 지식이 궁전을 벗어났어. 퍼졌어. 증식됐어. 통제의 청사진이 됐어. 매일 취약한 사람들에게 계속 사용되는 거. 이게 이 역사가 깊이 중요한 이유야. 자라와 다른 모든 공주들에게 일어난 걸 알아야 하는 이유. 먼 과거의 유물로서가 아니라 결코 사용을 멈추지 않은 기술의 인식으로서 인간을 깨뜨리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결정할 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로서 심리적 파괴가 완벽화, 체계화, 세대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증거로서. 다음번까지 이걸 기억해. 공식 이야기는 거의 진짜 이야기가 아니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편안함을 위해 편집됐고 쉬운 소비를 위해 단순화됐고 그걸 진짜로 만드는 복잡성과 공포를 벗겨줬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편집되지 않은 버전을 읽는 거야. 제국이 쓰이지 않게 하려 한 버전. 그리고 그게 진짜 이해가 시작되는 곳이야. 편안한 서사가 아니라 권력, 전통, 인간 회복력에 대해 우리가 알았던 모든 걸 도전하는 어려운 진실에서